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이 기각된 부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인데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서 목이 잠기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좀 약간 그런 현상이 있군요. 돈 전달한 2명은 구속이 됐는데 돈 받은 조국 동생은 영장 기각이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뭔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여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배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수사 차질 빚는 건 아니냐. 검찰은요,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방침,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3년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100%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도 이번에 이 심사를 포기했거든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사람을 보내서 강제 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사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구속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조국 장관 동생만 예외적으로 구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장 전담 판사 지낸 이충상 교수, 이 기각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5점을 찍은 날이다. 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입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완전히 다른 반응이 또 나옵니다. 보시죠. 여당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죠. 반면에 야당 사법부의 수치다. 사법부의 수치다. 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보면요, 뭐 검찰 쪽에서 한 가지 어떤 조치가 있고 법원 쪽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요, 그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반응을 좀 한참 오랜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요, 여군, 야군 다 오락가락입니다. 이 역시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거센 공방이다. 민주당, 검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에 한국당은 기각 사유에 건강 상태 포함됐다. 앞으로 범죄자들은 허리 디스크 핑계 될 것이다. 뭐 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의 반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검찰이 이제 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약간 지적을 하는 지점은 뭐 한 이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일면 기사에도 소개됐지만요. 영장 실질 심사를 불출석하면 통상 구속이다. 그런데 왜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이 안 된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막상 돈 받은 사람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 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급적으로는 저는 불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공무원 뇌물 사건도 뇌물 받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많이 받지 갖다 준 사람 처벌은 훨씬 약하거든요. 이번에는 벌써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2명이. 근데 뇌물 받은 사람이 조 장관 동생은 뇌물 받은 사람은 저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속 여부가 무슨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죠. 상황이 좀 그렇게 보인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안 나간 거는 그거는 대부분 100% 3년간 100% 구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또 불구속을 했어요. 그건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삼성 바이오 사건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본 범죄보다 증거를 감추려는 것 때문에 구속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엔 증거인멸을
본인도 시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불구속했다는 게 뭐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오비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예. 민주연구원이 엊그저께 예. 법원이 개혁이 안 돼 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온 다음에 예. 뭐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퇴보하고 예, 있다고 예.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혹시라도 정치권이 지금 검찰 법원에 대해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예. 저는 순수한 판단으로 믿고 싶어요. 예. 근데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저는 국민 불신의 예. 부메랑이 돼서 이게 무슨 판결이 나와도 이제 안 믿을 것 같다.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예. 이사장은 그랬잖아요. 예. 정상국 가면은 정경심 교수도 영장 발부 절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장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고 예.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은 검찰 책임져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자꾸 기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 아니냐 이런 불신을 자꾸 퍼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용호 평론가, 어제 이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곰곰이 보게 되면은 법원은 뭐 수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서 굳이 구속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셨어요? 법원이 나름대로 예. 여러 증거와 상황을 감안해서 예.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를 가지고 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비가 예. 또 엇갈리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지난 2달여간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예.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또 언론에서도 뭐 수백만 건의 예. 이런 보도가 예.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런 한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예. 구속영장 발부와 그다음에 재판의 부분은 법원의 영역입니다. 법원 나름대로 이제까지 지켜본 여러 가지 예. 상황을 감안해서 예. 내린 그런 판단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관심을 끄는 거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다면 발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정경심 영장 청구 변수는 몸 상태와 법원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 상태는 알겠는데 뭐 법원 판단은 뭐 당연한 거 아니까 판단이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 씨 검찰 3번의 소환 조사 받았죠. 그리고 건강 문제 있다고 본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조국 장관의 동생처럼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번 소환 조사 받았으니까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 있으니까 좀 몸이 불편하니 구속까지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속을 피할 수도. 수사팀 유죄 확신 자신하지만 최근 영장 발부 요건 까다롭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도 구속이 안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까? 뭐 이렇게 약간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어요.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일단 장규민 변호사.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다음에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 이번 주 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예. 많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일정 정도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강도 예. 높은 수사를 해왔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이 지금 기류가 다소 좀 바뀐 걸로 보이는 게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떤 주장을 내놓는 건 예. 영장 청구를 상당히 검찰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갈지 말지에 대한 네. 고민이 지금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이 예. 부분이 상당히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제 그
그제죠. 예.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충분한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피의자를 소환했을 때 조사에 계속해서 응해왔고 또 건강상의 어떤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정경심 교수 여태까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었고 본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제 과거 이 건강 이력에 대해서 공개하면서까지 방어막을 좀 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확신을 갖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아무래도 뭐 여론을 신경 쓰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하나하나 법관 하나하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 태도는 특수부에서 청구하는 영장이 매우 좀 남발되는 추세가 있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할지도 다소 의문이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청구 자체도 의문이고 발부 자체도 의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망이시네요.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사안 자체는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가 돼야 될 사안이라 보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여당 인사를 상대로 한 모든 수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김경수 안희정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부 다 여당 인사를 상대로 한 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 한번 기추가 지목되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뭐 증거 확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백한 경우에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니까 항상 영장이 발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증거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범 2명의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각 1억 원, 1억 원. 그런데 지금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생의 경우에 두 사람에서 1억 받아서 2억 끝까지 되는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부당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다시 정 교수한테 대한 영장 청구됐을 경우에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법원의 양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사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되고 특히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구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면까지 이야기되어 오다가 필요가 또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영장 재청구 제한 이런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 방해 내지는 검찰 압박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멈추고 수사기관인 검사나 판단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서 뭐 법감정에 맞는 형평에 맞는 기소와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환 변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어떤 법원 개혁 관련 보고서. 물론 뭐 개인 뭐 분석이다,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래도 법원은 양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부분 장윤 변호사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민주연구원의 그 법원 개혁 관련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발이라는 걸 전제하기도 했고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사법부에 그 법원에 작용할 것인가? 저는 사법부가 그런 조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건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저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부분과는 좀 무관하게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기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비 일학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거 아니고 뭔가 좀 압박을 느낀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오늘 많은 신문들에 같은 주제로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분석은 참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검사는 누가 개인이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검사라는 그룹으로 해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아니지만 검사라는 집단이 하는 걸로 되는데 판사는 개인이 나오잖아요. 판사는 어느 판사. 이번 영장 기각한 것도 명재권 판사가 딱 나오잖아요. 이름이 공개가 다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집단은 용감하고 예. 개인은 아무래도 몸조심합니다. 지난번에 그 성창호 판사, 예. 그 김경수 예.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비일하게 또 생겼잖아요. 예?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예. 기소돼가지고 오히려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황상 판사는 개인이 예.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 조심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패널 분들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조국 장관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PB로 알려졌죠?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권사 PB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편집 논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죠. 먼저 이제 한국일보 기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보면 기사 제목에 뭔가가 좀 이렇게 가려져 있죠? 저희가 아직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언론사에 따라서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아침에 매일경제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씨로만 돼 있습니다. 이 PB의 이름이요. 유시민, PB 김씨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곡 편집 논란이라고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검찰에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증언했는데, 이런 얘기를 말했는데, 이게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개했던 그 파일에는 누락돼 있다. 그러니까 편집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유시민 알릴레오 인터뷰 후폭풍이다. 검찰 피의자로 수사받는 사람 발언 조국 측에 유리하게 편집했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낚였죠. 근데 이 녹취록이 이제 몇몇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확보한 언론사도 있고 확보하지 못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원래 당초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했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빠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녹취록에 인터뷰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묻자 이 PB, 김 PB, 제가 증거인멸 인정을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그럼 인정한 거냐?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그 파일에는, 인터뷰 파일에는 약간 반대 취지로 좀 뭐가 설명이 된 것처럼 들려요. 그걸 들어보면. 자, 그리고요, 이어집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말을 하자 이 김 PB,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 차장은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또 저녁에. 그리고 그 조사에서 알레오 방송 인터뷰에 나간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자기가 괜히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제목으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인정하는 게 맞다. 정 교수님도 거부 힘들 것이다. 뭐 원래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된 거는 없었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관한 어떤 평가일 수 있어요. 수사검사들 진영 논리 생각 안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헤쳤던 주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김 PB, 검찰이 진영 논리에 따라 수사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을 했다.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모론 진영 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 박근혜 국정농단 했던 그 주역들이거든요. 국정농단 했던 주역이나 국정농단을 조사했던 주역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한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내용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인터뷰 파일 내용과는 뭔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 증거인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보하려고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와 약간 배치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실제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과제 열심히 한 거 보여주려고 하시나 그래서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너무 막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자, 지금 공개된 영상,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뭔가 증거인멸 부분 쪽이 아닌 취지로 들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한 거다. 뭐, 필요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소개했던 이 두 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편집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경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유시민은 알려오라고 하는 어떤 뭐 마치 그 공정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벗어나고 오히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일가의 변호인이다. 원래 변호인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 변호인은 하는 일 자체가 유리한 건 확대하고 불리한 거는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호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변호인이 하는 역할을 본인이 사실은 마치 언론인인 것처럼 내지는 뭐 진실을 알리는 사람인 것처럼 알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스스로 변호인이라고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실질적인 변호인은 되지 못하겠지만 완전히 변호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 스스로 변호인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게 되면 그나마 그런 말이 정당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마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변호인 역할을 하니까 사실 사례에 맞지도 않고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 역할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나 유시민 이사장 측도 뭐 어떤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설명이나 해명은 없는데 아마 오늘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장유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편향성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뭐 어용 지식인이다라고 이렇게 자칭할 정도로 본인은 이 정권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이제 뭐 활동하겠다는 걸 뭐 밝혔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으로 이 뭐 정말 언론 보도라고 이 알릴레오 방송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편집 논란으로 이제 다른 논란으로 불똥이 튀면서 그 해당 PB의 인터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인터뷰의 본질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해의 완전 피해자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사기꾼이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이상하다. 정경심 교수가 속았다. 근데 이제는 논점이 비껴가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으로 좀 비껴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이 해당 그 PB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도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걸 굳이 이제 편집을 해서 마치 증거인멸조차 없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필요는 있었을까. 그래서 적시에 오히려 이게 검찰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이제 그쪽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 적시에 전문을 공개해서 그거 자체를 뭐 시청자들에게 평가받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전문을 다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증거를 보면 아예 다 그걸 언급 자체를 하지 말든가. 그런데 약간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환 변호사는 뭐 조국 일가의 변호임을 자처하라 그랬는데 장유희 변호사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하실 말씀 있어요? 저보고 하신 얘기가 돼서 의용지신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인정한 거고요. 원래 알리레오를 만들 때 본인이 한 이야기가
혹세무민하는 것을 깨겠다. 처음에 지금 본인이 표방은 혹세무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방은 진실을 밝혀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었죠. 진실을 처음에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본인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편향성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뇌 얘기는 약간 좀 격가지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용호 평론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을 만들 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정권의 여러 홍보를 자임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이 김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장희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 또 검찰과 이 특정 방송사와의 밀착 관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부분, 특히 이제 PC 교체에 대해서 도 장관이 수고했다라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런 과정을 90분 되는 녹화 과정을 20분 정도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약간 선별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전체를 평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에 충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검찰이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 원래 이 알릴레오 방송의 녹화는 10월 3일 날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찰이 이 방송은 8일 날 됐는데 8일 날 김모 씨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고 그날 저녁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아마 그 주중에 불러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녹취록을 검찰에 주면서 그 인터뷰 진위가 왜곡됐다는 것을 검찰에 소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CCTV 검증을 해서 심야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가서 검찰에 소명을 한 이유는 검찰이 알릴레오 방송을 녹화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을 압박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좀 추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악마의 편지 이렇게 쓰셨네요. 지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90분짜리 녹화를 한 거를 줄여서 20분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별하셨다고 그랬어요. 선별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넣고 불리한 거는 싹 뺐어요. 예를 들면 그 재산관리인 김모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했잖아요. 증거인멸을 인정한 거 그거 싹 뺐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보니까 진짜 음모론이나 진영 논리가 없이 열심히 수사하더라. 이런 것도 싹 뺐어요. 그리고 유리한 거, 유시민 이사장이 많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은 또 그 정경심 교수도 사기꾼의 피해자다. 이번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또 그 보이게 했어요. 그런 면은 좀 악마의 편집으로 논점 흐리기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에 검찰을 공격한 데 있어서 이번에는 언론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여인사가 검찰하고 언론을 어떻게 보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 이제 그 보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대로 뭐 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나왔어요. 언론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논점 흐리기인데 KBS가 어떤 언론입니까? 요새 보수 쪽에서는 관제 방송이고 시청률 안 내기 운동하자고까지 나오는 데인데 거기를 타겟으로 오히려 우리가 피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KBS가 뭐 2시간인가 그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기사를 안 내보냈다. 근데 인터뷰 저 기자 해봤지만 인터뷰에서 기사 안 나가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기사거리 안 되면 안 나가요. 데스크에서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가 있다. 검사 노트북에 그 검색창에 떠 있더라. 그러니까 취지는 검찰과 언론이 한 통속 아니냐, 한 통속 취지예요. 근데 만약에 KBS 기자가 그걸 통째로 검찰에 전달했으면 언론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그 재산관리인이 주장한 팩트 있잖아요. 그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명품 우리나라 들어온 명품이 해외에서 OEM 생산해서 다 본사에서 생산 안 하는 거다. 이걸 인터뷰를 제가 옛날에 무심코 실었다가 그
그 사과 정정 기사를 냈어요. 사실이 아니었군요, 그게. 인터뷰가 맞고 틀린 거는 언론이나 언론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증할 책임이. 그리고 또 하나 제 경험은 옛날에 어느 CEO가 해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 수익이 좋다고 발표했는데 곧바로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 언론사가 주가 그 조작하는데 가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 언론사도 그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말했지만은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알지만 내가 인터뷰했는데 안 나갔다? 그거는 음모다? 이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알림받던 그 언론사도 뭐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좀 오늘 아침에 들리더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더 이어지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이 앞부분은 같은 내용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자산관리는 하드교체가 증거인멸이다. 그런데요, 이 뒷부분입니다. 검찰이 노트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노트북.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노트북을 이 자산관리인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 모습이 CCTV에 있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검찰 노트북 전달한 호텔 CCTV 영상 검증했다. 정 교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 이르면 이번 주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내용이다. 여기 있습니다. 요 검찰 조사 내용 아까도 패널 분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 잡아주세요. 이 PB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녹취록 전문 이런 얘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CCTV 영상에 대한 검증을 요때 했다 그래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요 CCTV에 노트북을 건네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지금 찍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요 김 씨의 지난 8일 오후 검찰 조사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제 논평을 냅니다.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무슨 소리? 김 씨와 변호인의 동의 아래 조사했고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반응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오후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는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 씨를 불러서 심야까지 조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규현 변호사. 일단 노트북의 행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왜 저녁에 불러서 굳이 조사를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일단 보복성 조사다. 지금 심야 조사 금지에 대한 계획이 반환 조치 아니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지금 노트북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가 가졌다고 하는 그 노트북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정 교수 조사 이후에 필요하게 된 거죠. 정 교수 조사 이후에 지금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달한 그것에 관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PB를 불렀던 것인데 실제로 또 조사도 아니고 CCTV를 통한 어떤 영상 검증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걸 심야 조사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심야 조사는 보통 피의자 신문이 조사라고 그래서 피의자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추궁하고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CCTV를 같이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인정하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또 그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나 혹은 변호인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이건 심야 조사가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하에서 나오는 어떤 단순한 확인, 이것이 당신이 본 게 이렇게 한 게 맞느냐라는 확인,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마치 심야 조사인 것처럼, 보복성 조사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저렇게 공격할 것이 명백한데 이런 서슬이 그런 시기하에서 굳이 불러가지고 심야 조사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복성 성격이 짙은 조사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과연
단순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불러서 검찰이 낸 자체개혁안에 반하면서까지 심야에 조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저희가 검찰 조사 시에 입회를 하면 원칙적으로 12시, 밤 12시가 넘어가면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게 100% 정말 진위에 의한 동의에 날인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검찰이 좀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야간에는 좀 신체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어져서 조사에 임하기 어렵지만 계속 조사를 좀 강권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 동의서에 좀 다소 마지못해 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론에도 그 당시 피의와 변호인이 동의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언론에는 마치 검찰에 굉장히 적대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그 알릴레오를 통해서 나온 상황에서 소환이 있었을 때 이걸 정말 내가 동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다 이런 의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노트북이 뭐 대단한 스모킹건인 것 같이 나오는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이 물증 중에 하나일 뿐이어서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약간 흘리듯이 CCTV를 확인해서 뭔가 대단히 은밀하게 전달해줬다라는 부분을 공표하는 것 또한 그렇게 온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권에서 검찰을 압박한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검찰이 이 PB 김 씨를 압박한다. 아니다. 계속 압박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만큼 뭔가 민감하고 반응이 뜨겁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춘재 얘기입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동안 뭐 술술술 자백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도 이미 범인이 처벌받고 가석방이 됐는데 자기가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돌연 입을 닫았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독방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춘재 신경 변화를 일으킨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조사로 피로감을 토로했다. 경찰 이춘재의 거부로 수사 차질 우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너무 얘기해서 피곤해서 그런 건가요? 뭐 얘기를 다시 안 하고 있답니다. 교도소 측은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안 하니까 검찰이 뭐 어떻게든 뭐 끝까지 이거는 다 밝히겠다 했는데 이거 뭐 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리 불편에 쪼그려 뛰기 못하자 발길질. 그리고요. 살기 위해 형사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 썼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이제 복역자 범인으로 이제 돼서 복역을 했죠. 그리고 가석방 됐는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3일 밤낮 잠 안 재우고 때렸다. 현장 검증도 짜보인 각본대로 연기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주장입니다. 이 진위 여부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주장입니다. 오늘 지금 요 수사를 있는 경찰이요. 뭐 중간 브리핑 성격의 어떤 내용 브리핑이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그때 이런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아무튼 지금 두 가지 기사 봤습니다. 이춘재와 관련된 거. 그리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뭐 이제 거의 형까지 받았죠. 그래서 복역을 했고 가석방을 지금 풀려나신 이 분에 관한 얘기까지 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돼요. 일단 장유인 변호사께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질문을 이게 참 답이 어려운 질문인데 이춘재 왜 다시 또 입을 닫았을까요? 저는 이춘재가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을 대면한 이후에 뭔가 심경 변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본인이 그러니까 경찰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술술했기 때문에 뭐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단 다소 이게 장기화되고 혼자 또 이제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독방에 수감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좀 호소한 측면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힘들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래 보입니다. 이걸로 인해 뭐 진술을 종전에 자백했던 걸 뭐 번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휴식기를 가지면서 장기화되는 전략을 가져가면 뭔가 여죄도 밝혀내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앞에 기사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독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독방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 수감자들 중에는요.
자, 독방은 혼자 지내게 되니까 뭐 좀 조용히 있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전 다른 수감자 갈등이 없으니까 뭐 좋지 않겠냐 이렇게 통상 생각하는데 수감자에 따라서는 이 독방을 참 싫어하는 수감자가 있대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독방이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좀 작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지내는 건 공간이 좀 넓죠. 그래서 오히려 더 독방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춘재도 이런 경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요. 자, 뭐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이광현 변호사. 예. 이미 형을 마치고 가석방된 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분.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범인입니다. 지금 뭐 형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을 봤을 때 재심,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춘재의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계속 나온다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 걸로 봐져서 충분히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이 계속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와 다른 어떤 명백한 증거가 그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나오는 진술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밤낮을 안 재우고 자기가 미치는 직이 이르러서 자백하게 됐다. 그리고 또 본인이 1심 때는 그렇게 그대로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뭐 자백을 하는 대로 갔다가 2심 때 자기가 이렇게 이와 같이 번복을 했다라는 것들을 한 이유를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고 과거에 뭐 어떤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 그와 별도로 그 이춘재가 본인이 진술이 계속적으로 본인이 죽였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재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받아줄 만한 어떤 강력한 증거. 지금 보면 이춘재가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복역을 하고 마치고 나왔던 이분은 계속 줄곧 본인이 안 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런 게 두 가지 섞으면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심 신청을 한 건 아니고 준비 중이라는데 아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고 만약에 재심을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이게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또 재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집값 얘기입니다. 집값. 요즘에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평당 1억의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른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걸까? 지금 그 기사들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퇴직연금을 헐어서 집 사는 3040 중도 인출 33% 급증했다. 그 얘기군요. 여기 보시면 정부 규제로 금융권 대출을 막혔습니다. 그러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마련한다는 거죠. 연금 수익률은 1%, 집값은 8%. 그러니 집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은행 대출을 막은들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다음 기사 있습니다. 역시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큰손이 매입한다. 지방 큰손. 지방 큰손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00여 채 가운데 555채가 지방의 큰손이 사들인 걸로 파악된답니다. 그럼 4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수요가 수도권과 서울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서울과 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의 영향 탓이다.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집을 사봐야 오지도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매입한다.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신도시 보상금 풀리면 더 늘어날 듯하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미 큰 돈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뭐 신도시 개발되고 무슨 도시 개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발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이 굉장히 큰 목돈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막은들 계속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공급이 되니까.
뭔가 지금 이게 놓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이렇게 싶은데요. 유영건 전 대표님. 네. 정부가 뭔가 지금 놓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인데 지금.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 시골 부자들은 서울 예. 와서도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지금 시골 부자들이 서울 와서는 예. 아파트값 한 채도 안 됩니다. 시골 부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너무 많이 나요. 예.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예. 한강 철새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한강 철새는 밤섬에만 가요. 양극화와 차별화 예. 이거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그 부동산 대책을 잡는다는 대책이 예. 저 양도세 중과 예. 차익이 한 70%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고주택이 매물이 안 나와요. 내면은 차익이 한 70%를 세금으로 내는데 어떻게?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은 재건축은 예.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이 있어요. 예. 그게 강남에는 뭐 그거는 팔지 않은 예. 이익으로 환수를 안 했는데도 새 집으로 바꾸는 동시에 그걸 예. 세금을 뭐 5억, 6억씩 내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도 막고 중고주택 거래도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매물이 하나 나오면 예, 예. 그게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상금 받는 사람이라든가 예. 현금 많은 사람들이 오른 거를 사는 거죠. 그게 시세가 되니까 예.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정부의 잘못된 대책, 예? 그게 오히려 이걸 부추겼다. 그래서 시장의 후유증까지 파악하는 대책, 예. 공급을 늘려야죠. 예.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예. 지방에만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더 떨어져요. 예. 일본이 그 버블 붕괴될 때 지방부터 무너져서 예. 수도권으로 자꾸 들어왔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신도시 이런 데도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부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10억 아파트 복비 2천만 원이다. 집값 오르자 또 고가 논란. 그러니까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 요새 거래된 아파트 10억은 보통이죠, 요즘에 가격이요. 그러면 복비가요. 사는 분, 파는 분 각각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복비가. 그러면은 1,000만 원씩 2천만 원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그리고 이 매매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개 수수료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거의 1%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럼 10억 아파트 한쪽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불만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죠. 중개료 최고 요율 9억 이상 아파트는 2년간 크게 늘어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요율 구간 이거 좀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계에서는 그러나 외국보다 수수료율 낮고 사고 발생 때 책임도 져야 한다. 이거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국은 세무보험 서비스 그리고 정확한 하자 정보 등 이 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복비와 관련된 갈등, 다툼이 좀 자꾸 생기나 봅니다. 이게 또 집값이 오르니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좀 심상치 않아서 지금 정부도 좀 고민할 지점이 여기 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잠하는가 싶더니 또 나왔습니다. 또 기사 보시죠. 돼지열병 완충 지역을 설정했지만 연천에서 확진, 방역망이 뚫렸다. 14번째입니다. 지금 확진이요. 잠복기 지난 시점에 재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확산되는 거 조짐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낳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요. 이쪽에 좀 짙게 색깔이 입혀진 곳이 이제 확진 발생한 곳이고요. 이쪽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곳인데 이쪽은 이른바 이제 완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뭔가 좀 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이동도 제한하고 뭐 출입 통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완충 지역을 설정했는데 이번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더 걱정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계속 북한 쪽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북한 7월에 개성까지 돼지열병 창궐했다. 소독약이 없어서 사체를 강에 버렸다. 그럼 이 강물에 다 퍼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강물은 우리한테도 흘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의장, 이분은요, 이 북한 쪽의 양돈 전문가인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뭐 통일부 산하 통일농수산 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북한 양동사업 지원에 좀 활동을 하셨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팔 때는 산채로 보여줘야 산답니다.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키우는 남한 적경 군부대 8월 말에 감염 폐사체 대거 불었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이에요, 이가요. 강으로 떠내려와 9월 말 우리 측에서 발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해결책은 남북 방역 공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쪽을 소독해야 되는데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 부분이 지금 과제라는 겁니다. 지용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북한하고 좀 얘기 좀 해서 소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 보니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전체적으로 경색되면서 예. 우리 정부의 인도적인 예. 조치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을 우리가 좀 공급을 하고 북한 쪽은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가서 특정 지역을 좀 해야지, 하다못해 뭐 북한 전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접경 지역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이게 더 이상 없을 텐데, 지금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뭔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 아직은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무게가 꽤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배신, 그러니까 돈이면 배신도 불사하는 그 모습, 어제도 지적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터키, 트럼프의 배신당한 시리아 크루즈족 공격 개시입니다. 걱정하던 상황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크루즈족은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IS 격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호평하면서 띄웠습니다. 크루즈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쪽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있는데 철수한다고 한 거예요.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루즈족을 누군가 공격하지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자 터키 바로 움직입니다. 크루즈족 공격하겠다고. 미군 철수설은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 총동원령 내린 크루즈족. 미국을 못 믿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중재 요청. 그러니까 크루즈족이 또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군용 트럭들 보이죠? 이 모습까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걱정합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시죠. 혈맹도 미국 믿지 말라. 미국 시리아 철수 남의 일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돈 많이 썼다. 크루드 배신하자. 전문가들 이거 미군 나가 있는 전 세계 이거 이러지라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 아니라는 법 없다.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데 특히요. 이스라엘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으로 알려 있잖아요. 미국 정치인들은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칼은 등 뒤에 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외교가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ell, we've been in Syria for a long time, and it was supposed to be a very short hit, and a hit on ISIS, but it didn't work out that way. They never left. Arkadaşlar tabii bu harekatla ilgili çalışmalarımız hepinizin bildiği gibi devam etmekte, intikaller sürmekte, hazırlıklar sürmekte ve bunlar da biz komutan arkadaşlarımızla beraber yakinen. في حال حصول أي عمليات عسكرية تركية وكما قلت سوف نعمل على حماية أنفسنا و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방국끼리, 혈맹끼리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렇게 벌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윤영권 대표님. 그렇죠. 네. 쿠르드족이 미국하고 손잡고 IS 극단적인 테러 단체 그 선멸에 나서서 뭐 몇만 명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렇죠. 쿠르드족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맹방 이스라엘도 지금 그 못 믿겠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옛날에 에치슨 라인이 생각납니다. 6.25 때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한반도 밑에다 거가지고 6.25 도발에 그 하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쿠르드족한테 철수하는 걸 이걸 봐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국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진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 안보를 다시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조차도 걱정을 한다 얘기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돈 때문에 배신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돈만 보장이 된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렇다면 지용화 평론가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어떤 돈과 관련된 뭐를 좀 준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예. 회의에 참석도 하셨지만 예. 문 대통령의 그 유엔 참석이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됐던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가면은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무기 사주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서로 경제협력 이런 선물을 줬을 때 아마 그런 일정들 또 잡혀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라든지 또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원칙이 있는가? 돈밖에 없다. 돈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내지는 어떤 뭐 무역 수지 이런 거 관련돼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칼을 대한민국에 돌릴 수 있다.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크루드가 얼마나 불쌍한가. 반대로 우리도 이제 크루드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에서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글날이었죠? 그러나 거리에는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회죠.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한글날도 둘로 갈렸다.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여의도에서는 조국 지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생결단 각오로 뻔뻔함의 분통, 뭐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뭐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하라 이런 외침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참 소개해드리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 자꾸만 소개해드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제 있었던 현상이니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기 뭐 이렇게 기사 보시면 뭐 광화문선 보수주도 대규모 2차 집회, 여의도 집회에서는 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 그리고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경축식은 안 가고 이제 합류했다. 뭐 근데 뭐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서로 중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뭐 서초동 집회, 뭐 광화문 집회 모두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다만 진영의 논리로 희석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자제하고 이제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그 방향성에 맞게 또 조국 수사 지켜보면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